네, 이어서 더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먼저 같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각국에서 경기 부양 모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혜주 찾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집중적으로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먼저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든 쪽은 어딜까요? 바로 유럽입니다. 은행을 상대로 싼 이자로 금리 돈을 빌려주는 TLTRO 3차 프로그램까지 시행한다라고 지난주에 좀 밝혔었는데요. 유럽도 경기가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라는 거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뭐 아예 패키지로 내놓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 계속해서 드러냈고요. 이번에 전인들을 통해서는 대규모 감세안까지 발표가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는 GDP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각국에서는 돈 풀기에 여념이 없을까요? OECD에서는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연준도 올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책을 찾아봐야 될지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내용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데 유럽이 지난주에는 가장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네, 경기 네. 상황이 좀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까지 나올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유럽중앙은행이 3월 달에 이제 회의하고서 이제 현재 정책 금리를 연말까지 들고 간다고 했던 건요. 기존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서 좀 물러난 것으로 보면 되겠죠. 6월 정도에 원래 이제 정상화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여름 정도에는 정상화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연말까지는 그대로 간다는 거고요. 현재 이쪽은 기준금리 제로에 시중은행권 예금금리 역금리잖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네. 0.4까지 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지만 완화적으로 가게 되게 된 배경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탈 불안이겠죠. 경기 불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그나마 유로존을 좀 버팀목이었던 독일 경제까지 좀 지금 작년부터는 좀 좋지 않은 흐름세라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이번에 나왔던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좀 알게 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시중 은행들의 저리로 낮은 금리로 대출했던 프로그램인 TLTRO 3차를 실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경기 부양책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탈리아 살려내기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워낙에 좀 많이 갖다 썼었고요. 이탈리아가. 그리고 2020년 6월 달, 그러니까 아직 한 1년 남았습니다만 그때 만기 도래하는 부분이 좀 큰데 이탈리아가 TLTRO 2단계 때 빌려갔던 돈을 이때 못 갚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탈리아를 부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가들은 이해한다고. 대체로 보면 이제 하지만 유로존 위기와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림 보시면 대출 잔액 중에 거의 한 60% 넘는 돈이 그 토탈로는 이제 291인데 그 중에서 184가 이탈리아니까요. 금액 기준으로는 2,910억 유로 중에 60%인 1,840억 유로를 이탈리아가 차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돈을 현재는 못 갚을 것 같기 때문에 3차 TLTR로 나와서 이제 이탈리아 구제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이탈리아를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표를 뭐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여드렸었는데 2014-15 그 시즌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뭐 아직은 절반 정도 수준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하지만 상당히 신용이 좀 그 당시보다는 아니지만 그 당시보다는 좀 좋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타이트해진 상황이라서요.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막혀 있지는 않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드를 종합해 보면 유럽이 일단은 좀 이번에 나왔던 뭐 통화 완화 기조를 좀 더 유지한다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TLTRO를 2021년까지 한다고 했었나요? 기억으로는. 근데 좀 연장하게 되는 3차까지 나오게 되는 이 부분들을 보면 유럽이 더 이상 이제 악화되진 않겠다라는 낙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 2018년 9월 가을 정도에 그 배기가스 배출 규정 강화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그 재료 가지고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조업 기반 독일로 보면 자동차가 좀 큰 포션인데요. 예전에 뭐 분석들 나오는 거 보면 한
그때 폭스바겐 이슈 나왔을 때 보면 자동차 산업이 한 8에서 한 10% 넘어가는 포션이라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는 더 이제 큰 비중이 차지할 텐데요. 그 독일 경기는 자동차 생산 관련된 이슈로 좀 안 좋았는데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프 보시면 자동차랑 운송 장비랑 따라서 금속 제품이라든지 전자 전기 제품도 같이 밀리고 화학 쪽도 좀 영향을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출발점은 자동차 쪽 규제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 정도면 그래도 약간 좀 반등하지 않겠나라는 낙관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들을 봤을 때는 아주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빚더미까지 너무 좀 과한가요? 또 이탈리아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기를 조금 막아주고 독일 쪽에 반등이 있고 이러면은 네. 최악은 가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중국도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그 징후들이 안 좋은 신호들이 지표로 좀 표치하게 되고 있는데 네네네. 가장 적극적인 것 같아요, 부양이. 예, 네. 지금 전인대 했던 내용들 보면 올해 이제 경제 목표치가 6에서 6.5% 하향인데요. 사실 이 한 줄로 중국 상황은 정리된 거죠. 중국이 어떤지를 이 전인대 목표치 가지고만도 설명이 가능하겠는데요. 근데 하향을 좀 인정하는 것이고요. 근데 하향을 인정을 하는데 또 부양을 강하게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지도 못할 것 같다는 게 이제 연구원들 중론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것은 3년 전부터 나왔던 이제 중국 부채 축소, 디레버리징 그리고 공급 과잉 축소 이 재료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강력한 방어책, 부양책은 못 쓴다, 펼칠 수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소소한 부양 정도만 나오면서 지수 하단은 간간히 지켜내 줄 것이라고 보는 정도가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나온 부양을 보면 이제 우리로 치면 부가가치세 인하권이라든지 3%포인트 세율 인하권이라든지 그리고 통화정책은 아마 통화량 M2만 보면 증가율은 작년치라 비교해봤을 때 한 8% 이상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막 이렇게 아까 이탈리아처럼 확 쭈그러들고 하는 그런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지준율이라든지 기준금리 인하를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는데 여차하면 최악으로 가면 이것도 쓸 수는 있겠죠. 지준율은 한번 썼었고요. 네. 최근에. 그리고 금리 인하권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한번 카드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결론이 안 나고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무역 전쟁 이슈들.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건이 한반도 정세랑 맞물려서 또 트럼프 그 미국의 2020년 재선 그 선거랑 맞물리게 되면서 내년까지도 두고두고 아주 중국 경제를 좀 압박할 수 있는 재료도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요. 네. 적절하게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에 만나기로 했다가 또 아니라고 뉴스 나오니까 그랬었죠. 네, 이런 예, 부분도 예. 조금 불안 심리를 조금 더 자극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국내 경기는 이 안에서 계속 힘듭니다. 몇 달째 수출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더 이상 이 수출 주도 성장의 한계가 이제 온 것인가 이런 네, 생각까지 들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대응책이 나오고 있죠. 국내 정부에서도. 예, 우리도 사실 대응책이 아주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좀 아직은 좀 미지근한 소소하게. 예, 왜냐하면 아주 우리가 뭐 아주 급격하게 급냉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만 보시면 정부가 상반기에 요건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2019 경제정책은 그 내용들을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올해 정부가 상반기에 뭐 늘 그랬습니다만 상반기에 이제 재정 지출 61%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고요. 규모로 보면 금액 단위로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이 투입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다 투입이 될 거고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상반기에 조기 집행 사업비는 300조 이상이 투입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효과가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 기조인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표 보시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금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좀 놀란 부분도 있는데 네. 한국은행 담당자들은 기준금리표가 업데이트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17년 11월 달에 올린 거 한 번만 표시되어 있고 2018년 11월 30일 날 올린 것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인데 좀 부끄럽습니다. 빨리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17년 11월 달에 한 번 올렸었고요. 그리고 딱 1년 있다가 작년 11월 30일에 올려서 현재 1.75%로 기준금리 유지되고 있는데 석 달째 동결이죠. 작년 11월에 올리고는 2월 달까지는 세 번도 안 올렸기 때문에 동결 나와 있습니다. 그 예전 흐름을 잠깐 보시면 서프라임 터지기
터지고 나서 우리가 정책 실기를 해서 오히려 제 기억에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2018년 8월 달 보시면 이제 금리가 5%대거든요. 네. 그때부터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제 금리가 빠르게 확 내려가는데요. 2009년 2월까지 2%로 내렸다가 그리고 2011년 글로벌 부양 나오면서 통화 하나 나오면서 2011년 6월까지는 3%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는 5년 동안 2016년 6월까지 1.25%. 뭐 거의 금리가 돈 사용료가 없었다고 보면 되죠. 5년 동안은 쭉 내렸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 5개월 정도는 계속 초저금리 유지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11월에 한 번 올리고 작년 11월에 한 번 올리고 해서 이제 1.75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금통위 내용들 보면 뭐 금융 안정에 유의를 하겠고 그에 기반해서 이제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라는 것이 이제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론적인데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다 인플레를 이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모든 재원을 다 투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상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인데요. 그걸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매 정권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현재로서는 약간 좀 우호적으로 해석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성장세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인플레 쪽 물가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완화적인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미국 쪽 시황하고 유사한데요. 성장과 인플레 쪽 흐름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판단할 건데 네. 주요 국가들하고의 교역 여건이라든지 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건이라든지 신흥시장에서의 금융경제 상황들 그다음에 우리 가계 빚 문제 뭐 1,000조, 1,500조 얘기 나오는데요. 네. 그런 증가세들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우리 정부는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 뭐 추경을 더 편성해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를 1.25에서 1.75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뭐 최저금리 1.25 기준으로 보면 2번 정도는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만 이런 추가 조정 여부는 성장과 물가의 경로에 달려 있다.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게 2월달 금통위 뭐 내용들이었었고요. 우리가 3월에는 금통위가 없고 4월에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된 이슈들은 이번 달에 나오긴 좀 힘들지 않겠나 단기로는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에서도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한 달의 이 달은 쉬고 이제 다음 달에 열리기 때문에 어떤 멘트가 또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해서 나올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이 뭐 강화될지 더 여기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하에서의 어떤 전략에 유효할까? 오늘도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어떤 네네. 전략 필요할까요? 예, 경기가 안 좋게 보이고 또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글로벌하게 공조가 나오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말 그대로 더 안 좋아질수록 더 센 게 나오겠죠. 부양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제 아까 추경이라든지 뭐 금리나 기대감은 상존한다. 그러니까 안 좋아지면 쓸 수 있는 정책들은 남아있다. 네. 이런 거고요. 하지만 기대감을 갖고 이제 뭐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로 보면 지금 종합해서 보면 이코노미스트 대다수가 글로벌하게 GDP 2분기 정도면 그 이후 정도면 반등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3월이니까 사실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 사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근데 증권가는 항상 좀 뭐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전략가들도 그렇고 약간 좀 낙관론들이 많았었고 따라가면서 올라오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재정과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되는 부분이 지수 하단은 잡아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다만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이 G2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력한 부양은 힘들 것 같고요. 아까 이탈리아도 지금 빌려간도 못 갚을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3차 LTRO가 나왔던 이 부분들 보시면 예전보다는 주식 투자 수익,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된다. 우리가 뭐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뉴노멀 그랬는데요. 딱 그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유가 상황도 그렇고요. 경기가 좋아져도 유가는 많이 못 오르고요. GDP라는 게 상승 한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딱 거기에 맞춰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뭐 중국 10%대, 8%대 성장하던 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주식에서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판단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뭐 부양 나온다 그러면 중국이 올해 막 지수가 20%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급격한 반응도 있겠습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예전 같은 그런 아주 긴 추세 상승 네, 이런 부분들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 포함해서 현물 주식 말고도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말 그대로 파생되어 있는 상품들도 좀 등락이 세게 나오고 거래가 실리기 때문에요. 네, 네. 파생 상품을 좀 원활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제가 이제 네이키드로 무슨 파생 상품만 해서 투기적으로 스펙을 해서 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공매도를 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약간 그런 상품들도 좀 이용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한 포트가 한 자산이 뭐 10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1, 2 정도는 열어서 단계적으로 파생 상품도 한 번씩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이렇게 다각화된 글로벌화된 이 시황이고 우리도 상당히 좀 급변동하기 때문에요. 일부 종목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 보시면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계신 포션에 대해서 해지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걸 좀 잘 연구해 보시면 그냥 현물 단방향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짜증이 좀 덜 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시각을 좀 넓혀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